지역을 딱 놓고 사투리를 다 음속을 시킨다면 대구와 부산이 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부산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부산 선거를 사실상 2번 이겨봤는데요. 제가 총선 때 저희가 정말로 어려울 때였는데 부산 반 이상 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개헌선이 무너질 것 같다는 분이 마지막 호소를 제가 계속 부산에서 했는데 전재수 의원 지역 한 곳 빼고는 석권을 했죠. 연재 이런 데도 조금 어려웠던.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여기는 굳은 자다 이런 곳이 없었습니다. 해운대 이런 정도 말고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 그리고 제가 당대표 때 재보궐선거 때 금정선거를 했었어요. 그때 한 3%, 4% 지게 나와서, 그래서 이재명, 조국 이 두 대표가 단일화를 시켜버리고 계속 오면서 여기 한번 이겨보자 덤볐었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건희 이 라인 정리해야 되고, 김건희 사건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공개적으로 그 선거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22% 대역전승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대단히 선명한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많이 배워가야 되지만 이런 인식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몇 이 당권파들 중에서 앞장서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 사람이 왜 우리 보수의 대표 선수지 할 정도로 몇몇 보이잖아요. 막말도 하고, 그리고 막말의 수준도 그게 무슨 위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질 막말을 뱉어내고,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보수의 시민들은 아니 우리는 저거보다 훨씬 수준이 저 단계를 지나간 지 오래되고 오히려 높은데 왜 우리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어야지 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 수정하거나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닌데 라는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전에 제가 그 토크 콘서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식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다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백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할 때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상식 있는 다수가 그런 몇몇 극단적인 사람들이 막 설쳐댈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왜 나만 이상한가? 다른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뭉치고 묶이고 같이 얘기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치적 에너지 폭발되는 거거든요. 제가 토크 콘서트도 좀 크게 했었고 서울에서, 그 다음에 대구, 부산에서 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혼자 불편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사실 있어요. 근데 200명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사실 모여봤자 한 1, 2만 명 규모 자체가. 동원 동원이라는 문제, 용어가 잘못된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나오라고 돈을 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선의로 자기 시간 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점이 아까 제가 지적한 게 이게 굉장히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민주당 쪽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상대편의 파일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와 함께 그 시간에 나와주신 귀한 시간 나온 분들은요, 보수 지지자들입니다. 우리 진영 지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영 지지자들을 폄훼하고 모욕한다? 같은 정치인이? 그거는 저는 정치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다른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 저분들이 동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어차피 정치적 공격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보수가 걱정돼서 평일날 오후에 나온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깎아내린다? 그러면 저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은 누구 상대로 정치하고 싶은 거냐? 저는 정치인과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 지지자들은요, 전 윤호개인 지지자들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오판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오판을 했을 때 시간을 들여야 돼. 그렇지만 그 오판을 이끌고 거기서 이익을 따먹으려 하는 정치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악인입니다.
악인.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악을 이렇게 생각해요. 타인을 착취하는 자. 그건 타인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타인을 몰고 가서 거기서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지자들은요. 네.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진짜 최악이 뭐냐면 지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다가 예. 같은 진영의 지지자.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건 정말로 한마디로 못난 짓이다. 못난 짓.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작된 것이었고 조작 자체도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련의 저 그리고 김종혁, 배현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숙청이죠. 숙청이죠. 그게 무슨 내용이 뭐가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이미 이렇게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저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일주일 만에 잊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명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래 살아남고 그 힘을 저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정치가 국민들이 신뢰를 예. 계속 받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런 거를 뭐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안 물어보시겠죠. 예. 그리고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제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으로 보여주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결국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노선과 한동훈 노선이라는 게 예. 분명히 있었고 예. 10월 4일로 거기에 끊임없는 추정이 있었던 거고 윤석열 노선에는 윤석열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이 돌아오느냐 아니냐 그건 아무 저쪽도 예.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선이라는 게 이겁니다. 계엄 옹호에 대한 입장, 예.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이 노선이 바뀌어진 것인데 여기서 윤석열 노선을 추종했거나 예. 예. 아니면 지금도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 추정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과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저를 밀어내고 싶은 것이고, 지금도 추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권력투쟁 같은 것이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숙청 찍어내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뭐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이미 많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필요도 없는. 그날에 있었던 행동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채감을 느끼는 사람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진 거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는 더 많이 들어갈 분위기라고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어와 이게 원내대표나 있었더라고요. 뭐 총리나 다 약간 애매한 스탠스로 이제 애매하진 않았습니다. 안 들어오겠다는 예, 입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아쉽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요. 예.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18명 들어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거꾸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만약에 저는 그때 그 행동으로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국민의힘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보수는 절멸했을 것 같은데요. 아예 없었다면 예. 그렇게 되지. 지금 그러니까 권 차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저에게 모든 걸 덤탱이 씌우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네. 이 문제가 나오면 저를 팔던데요. 그때 당대표가 나가서 막지 않았냐라고 그 문제 나오면 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지 않는 경우 못 봤는데요. 일단 아니 그럼 뭐 국민이 죽는데 안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있어서는 예. 어떤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수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수의 강점이자 가장 큰 매력 정의로움입니까? 아니에요. 전 정의로움도 필요한데 좌파나 진보가 정의로움을 더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매력을 강조해 왔다면 보수는 그 못지않게 유능함입니다. 예. 저는 그 관점에서 지금 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자, 그 시점에서는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망하지만 보수는 끝나요. 그러면 이걸 막아내야 하는데 그걸 막는 방법이 당대표로서 먼저 나서고 먼저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역을 못하게 군인을 막아서 계엄을 막아내고 어떻게든 유혈 사태를 안 나게 만드는 것. 그게 필요하고 저는 그것도 이게 왜 그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능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 아니 민주주의자면 안 막습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1초도 생각할 게 없어요. 뭐 죽더라도 막아야죠. 그럼 거기서 그 위치에 있는데 뭐 평소에 5점을 짓고 그럼 정치를 시작한 게 개인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역사적 임무가 주어진 거고 그 임무에 대한 답은
그냥 0.1초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생각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는 끝난 얘기고 네. 어떻게 막을 거냐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탄핵으로 쫓겨날 때 탄핵 네. 이후로 쫓겨날 때까지는 네. 딱 그 기준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일화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이재명 하고 있는 그러면 예. 그때 안 싸웠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싸웠다는 표현은 제가 다시 할게요. 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지. 예. 오히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게 문제지. 당시. 그때 옆에서 다들 탬버린 치고 있었던 게 문제 아닌가요? 예. 초반에는 그래도 이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주변에도 발음하는 사람 좀 있었어요. 총선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죠. 예. 그럼 나중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제가 당대표가 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저 말고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위에 거슬리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비위에 거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비위를 너는 혼자서 거슬렸냐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잘못 가는 길이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전행하고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얌전히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정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등 따서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윤 대통령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공선과 보수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니 이거 제 얘기를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지? 이거였지. 왜 저 사람들은 나하고 얘기할 때는 다 윤 대통령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문제를 내고 메시지를 낼 때는 나를 공격하고 윤 대통령한테 저렇게 아부하지? 분위기는 그랬군요. 아니 대부분 그랬잖아요. 의료사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다 제가 했던 것, 제가 지적했던 방향이 혹시라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오. 제가 했던 방향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대했던 방향들이 반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드로 다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방향이 틀렸던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지금 또 하고 있는 자 의료 사태, 뭐 그 전에 있었던 거, 뭐 명태균 문제, 김건희 문제, 그게 제가 틀린 방향으로 갔던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제가 틀린 방향이 없냐면 제가 정말 필요한 최소한만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찍소리 안 하고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아부했던 사람들이 네가 싸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적반하장의 문제예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결국은 이런 길로 간 거다. 그렇게 지적을 이제 하는 게 맞죠. 사실 그래서 충선도 적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났고 계엄도 결국은 부인 때문에 일어난 아니 그럼 총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선 제가 초반에 지휘할 때 170선 얘기 나왔어요. 이종섭 사태 났고 쭉 그 의료 사태, 황상무 사태 그리고 대파 사태 그 과정에서 정말로 바뀐 거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도 역시 윤 대통령 편 들었던 사람들이 이 총선을 저한테 책임을 이제 다 떠맡기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총선 이후에 제가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62%로 민심 당선. 그럼 당심과 민심은 그거를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본 건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건 기억을 왜곡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개헌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인식의 동의가 여기까지 좀 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헌 단계에서까지도 개헌도 잘한 거라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단계는 좀 지나고 대표님 말처럼 자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너 개헌 저지는 좋아 박수 쳐줄게 끝. 그런데 너 혹시 탄핵을 안 할 방법은 없었어? 너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건 기억의 왜곡입니다. 개헌이 됐었을 때 그 이후에 12월 7일 날 처음 그 1차 탄핵 발의할 때 저희가 그걸 막았죠. 그 막는 최소한의 전제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대통령한테 사실상 약속을 받아낸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선우태 조기 퇴진 그리고 수사협조. 이걸 본인이 그날 토요일 오전에 짧게 3분 정도에서 발표했죠. 사실상 그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께 선언한 거죠. 저희는 그걸 명분으로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계엄을 한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비롯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잘못되고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했는데 그래도 권력을 유지한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국민들이 절대로 용인하지가 않아요. 무기징역 선고됐잖아요. 예. 그럼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가는 방식으로 저는 탄핵을 피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러니 제가 욕을 먹더라도 자 그렇게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을 대통령이 약속받고 그러니까 탄핵을 한 다음에 2월 3월에 퇴진하고 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식의 플랜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이항수 TF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2월 3월 퇴진을 냈죠. 그런데 그게 다음 주 월화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로 그 주초에 말을 바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거짓말 했거나 아니면 말을 바꿔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조선일보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뭐라고 했냐?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했다라고 일면에서 냈었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조기 퇴진 거부, 탄핵 선택. 탄핵을 가겠다라고 일면 토론. 아니, 그거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좀 지났다고 기억을 왜곡하는 게 얼마 전에 뭐 김재원 씨, 김재원 최고가 뭐 경북 다니면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방송 나왔는데 뭐냐면 어른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려는 거였는데 한동훈이가 탄핵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요. 그쪽은. 그렇죠. 근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히려 조기 퇴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약속을 기본적인 거부한 다음에 탄핵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첫째, 이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고, 둘째는 제가 그때 대통령 쪽에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 근데 그러면 혹시 이게 군통수권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모든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가겠다는 거냐? 그렇게 질문은. 그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중퇴진하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국민들이 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넘어갔었을 때 탄핵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사가 들어오겠죠? 네. 그때 체포해기 납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저는 100%, 인생에 100% 없으니까 99%라고 하죠.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서 자기를 방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말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 선택 안 했을까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 그랬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때 이분이 그러겠다는 걸 너무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저분이 그렇게 그 상황이.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도 역시 또 한 번의 선택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한 번의 군동원이나 유혈 사태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이 피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탄핵을 하면 저는 당연히 쫓겨날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현실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공인으로서 제가 정치적으로 끝나는 한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문제. 그럼 이 방법은 결국은 탄핵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탄핵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선택이. 그렇죠. 그 선택은 그렇게 갔고 그리고 그 탄핵의 선택이 그게 저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당시한테 서로 그 전에 얘기한 게 다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가. 원래 그 전에는 가둬놓고 못 들어가게 하게 1차는 그렇게 했죠. 근데 원래 2차 때는 가둬놓고 있으면서 한 명씩만 희망자 나가자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 원내대표랑 전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차피 이거 하면 책임 내가 지고 내가 쫓겨나지 않겠냐. 그럼 당신 어차피 원내대표는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차피 이게 유지가 안 된다. 본인도 알아요, 그걸. 이 상황에서 탄핵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원내 다 들어가시라. 그런 결론은. 그러고 나서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이거 유지되겠냐, 당연히. 아니, 그래서 그날 그 탄핵 당일날 어떻게 했냐면 원내대표가 그냥 우리 다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잖아요. 반발이 막 있었지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권 원내대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는 정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대표의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저는 처음부터 각오한 네,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게 저는 애국의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건 그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분위기 험악했잖아요. 워낙 그러면 제가 감수한 게 제 당대표직 내려놓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에서 아예 끝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원칙이 있어요. 적어도 아주 큰 대의 앞에서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그냥 죽거나 끝나도, 정치적으로 죽어도, 그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큰 정치는, 아니, 진짜 이런 문제가, 이런 큰 대의를 맞게 되는 역사적 상황을 모든 정치인이 쉽게 맞닥뜨려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짧은 정치였지만 그 시기가 좀 빨리 온 거고, 저는, 그때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여부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이에요.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사람이 진입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계속 군 통수권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또는 그 위험성.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지 모르겠다. 그는 뭐 실현이 안 됐지만은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 그때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을 막았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를 동원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게 수방사 있죠. 수도방사를 보고. 수도방사는 뭐 임무가 뭡니까? 대통령 보호예요. 수도 보호고,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은 뭐냐면, 야당을 비롯한 자기 반대 세력은 다 반국가 세력이니까 척결의 대상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척결의 대상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군대로 막겠다라는 그 로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계엄 사태를 2차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입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위헌위법의 계엄이 이렇게 된 이상 국민들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윤 대통령의 또 개인적인 성정상 여기서 국민들이 다친다고 물러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제적 성취.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진짜 국민들이 위헌사태 난다.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떤 신뢰. 그런 부분도 저는 그 이후에 미국 대사나 여러 번 만났었는데 이걸 아니 좀 웃으면서 이래도 21세기 한 대한민국에서 마샬러라고 이런 식의 황당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서 벗어났다고도 전 세계가 믿는 나라였다고. 글쎄요,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공적인 관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같이 술 먹고 다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김건희 씨하고 제가 어디 가서 겸상해서 밥 먹어본 적도 없어요. 많이 과장돼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이 계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건 하나 짚어두고 싶어요. 다른 데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지규현 판사가 이 내란죄 유죄를 선고했죠. 근데 저는 그 판결문을 보고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판결문이요. 판결에 뭐가 위험하냐면 지규현 판사가 이제 말하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했었을 때 내란죄가 인정되는 범위를 지극히 좁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걸 내란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식으로 해야만 내란이다. 이렇게 좁혀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내란이 안 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준 느낌을 받았어요. 판례가 이렇게 나오니까. 1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계엄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계엄이 불법이었던 이유가 국회에다 군을 보내고 무슨 포고령에서 뭐 위반한 이런 얘기인데 그런 절차적 이유 때문에 중대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권한 자체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라는 거, 그러니까 전시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는 이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하는 조항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 앞쪽에 요건이 실제로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마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위험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돼서 사법부가 쿠데타를 한 거다라고 규정한 다음에, 우리 헌법은 입법을 제외한 사법과 행정에 대한 제약, 그 어떤 통제, 이게 계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게 내란인 이유는 입법부를 제압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를 제압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란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심 판결에 따른 뭐냐면, 이거는 앞부분은 사법심사 잘 안 되고 요것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좁혀놓은 것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윤호개인 세력이 원하듯이 윤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윤이 한 것만 내란죄가 되듯이 해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항소심에서 많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좀 지적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 결과가 내란죄가 인정되고 무기징역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나니까 이걸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들은 순간, 저게 무슨, 그러니까 그 로직 자체가, 이게 이런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무슨 동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막 그렇게 빼주려면 여기 무죄를 했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로직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좀 그런 판단. 또 헌법의 취지와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네, 그렇죠. 한 사람은 뭐 약간 도출적인 견해라고 나는 봅니다. 법대리는 아직 좀 두고 봐야 한다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 재판은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쳐내더라도 사실상 된다 이런 식의 사실 흐름으로 온 거죠. 유능함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함은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성과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능함은 위기에서의 판단력과 실행력과 배짱이에요. 저는 리더십에 있어서 유능함이 모든 디테일을 다 알아야 되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기에서 적기에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실천할 만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배짱 이런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말하면 좌파 내지 진보는 정의로움을 좀 치중하고 그걸 가지고 셀링을 하죠. 그리고 우파는 유능함을 오히려 과거부터 매력과 장점으로 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파 내지 보수가 정의로움을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정의로움 못지않게 유능함에 대해서 조금 정의롭지는 않더라도 유능함과 실용성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좌파 내지 그러니까 진보 쪽은 정의롭지 않아요. 지금 더 정의롭지 않죠. 하는 행동이.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분탕을 치는데도 문제는 우파 진영 내지 보수 쪽에서 유능함을 자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뭘 계속,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계엄으로 정의롭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유능하지도 않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당신들을 왜 지지해야 돼?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아픈 문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수민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팔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줄댔다가 그걸 제가 잘라냈다고 만약에 피해 본 거라면 그건 피해 봐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줄댔는데 제가 이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제어했던 것이 저한테 피해를 본 겁니까? 저는 그러네요. 혹시라도 진짜로 자기 이름 떳떳이 걸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딱 이름 걸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분이 안 됐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다만 근데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초반 맥락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조용한 정치원이 되면서 우리가 170석까지 갔던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왜냐면 저기는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하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들 잔인하게 채는 그런 구도였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는 좀 거기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고 다만 이제 유능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이 여러 가지 폭주를 한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로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상황을 이렇게 계엄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능함의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대로 된 해결수단을 찾지 못하고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무능하고 다 있냐면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면 선거에서 100점 백승입니다. 이기면 이기는 거고요. 네. 지면 나는 이겼지만 이건 부정선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의 논리가 됩니다.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 같은 거 절대로 네. 선거에서 패배할 수 없어요. 그러네.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선거론 한쪽에 차고 있으면 선거를 열심히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왜곡됐다고 주장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부정선거 얘기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당선됐는데 네. 그럼 그 다음에 지선 압승했잖아요. 또 그런 거 얘기하면 그때는 부정선거 아니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더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은 결국은 이 선거라는 중요한 장에서 패배주의를 사실상 보면 이건 마음은 편한 거죠. 이제 근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뭔가 정보가 있겠지 이렇게 이미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부정선거론이 좀 B급 테이블, C급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A급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해하기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만약 이번 지선에서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권파들 중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론 그 전에 얘기할까요? 지금요. 자, 막상 선거에서는 다 사전투표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계속 사전투표했어요. 이유는 뭐냐? 투표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부정선거론이 맞다면 선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또 내심에서는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과 그 말하는 것과 괴리가 생겨버려요. 윤 전 대통령조차도 언제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고르잖아요. 사전투표 믿고 하라라고 이번에도 당권파나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사전투표 믿고 하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투표율이 문제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했어요. 예. 사전투표 하는 거 거였어요. 원래 그 사전투표 한다 안 한다 얘기 그랬었는데 제가 사전투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때도 그 대선 때도 얘기하고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할 때 제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누구는 제가 김문수 후보 안 도왔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거기서 사람 모으고 직접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랬다. 제가 공개적으로 했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했었죠. 결국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심에 차고 있는 세력은 선거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자충수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이제 죽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그건 비즈니스죠. 그걸 믿었던 사람들한테 계속 어떤 세력화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건 정치 세력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매몰돼 있다 보면 정부도 확실하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거를 못한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윤호개인 노선의 핵심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현혹. 아니 그러면서 지금 지도 그 당권파 지도부는 무슨 그 TF도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건 뭐겠어요? 저쪽 그 부정선거 세력한테 반껏 웃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 계엄 옹호 문제, 탄핵 반대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문제 이거 극복해야 된다 얘기해요. 근데 계엄 문제만 잘못이고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온적으로 한다면 계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게 탄핵받을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계엄을 무슨 주차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계엄을 제대로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저는 같이 간다고 봐요. 게다가 그 맥락 자체가 결국은 아까
저 대표님 질문을 주셨지만 이게 대통령 스스로가 다른 길, 조기 퇴진의 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면서 생긴 결과란 말이에요, 탄핵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은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근데 너무 오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미 본심이 다 드러났어요. 본인 자체가 윤어게인이 절연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윤어게인의 화신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입장을. 그러니까 내심이 그 사람이 윤어게인을 극복할 생각이 없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 서명에다 이름만 올리고 본인이 말도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상황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수가 정말 사랑받고 신뢰받고 나라를 발전시킬 때는 보수는 스스로 보수라는 얘기 잘 안 할 때예요. 아데나우도 그랬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려는 정치인들이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그 마음에서의 어떤 하나의 노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보수는 제가 보수쟁을 지금 말씀 막 드린 이유는 아니 이게 지금 보수 정치가 너무 절멸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너무 막 나가고 있어서 대한민국 균형을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오히려 보수세관을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뭐 20%, 17%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유가 뭐냐? 중간에 보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탈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세 가지 노선 문제 때문에 아니 너네한테는 못 가겠다고 하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벽을 넘어야 돼. 선 쌓아야 있어요. 이거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못 넘고 이 어려운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중도를 이렇게 흡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이게 전혀 그냥 벽을 아예 쌓아버린 거네요. 진정성이에요. 네, 진정성. 진정성을 보이는 것도 유능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선언문 같은 거 다 줬습니다. 늦었지만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합니다. 유능함은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실 때 저걸 진정성 있게 보이질 않아요. 이미 아주 초반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해온 행동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어물쩍 넘어가고 읽는 것도 본인이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거. 윤석열의 정치 복귀를 말하는 세력을 반대한다. 자, 그 얘기는 태양이 서쪽으로 뜨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반대하는 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운동에 우리는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우리 당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계엄으로도 아니에요. 이게 넘어서서 윤석열의 정치 복귀에 반대? 그럼 무기징역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귀해? 그거는 내일 태양 서쪽으로 아니라 동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뜨는 것에 반대한다. 서쪽으로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야 저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 길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아까 저는 근데 좀 젊은 세대 입장에서 그냥 어떤 안보적인 불안감이 국민들한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게 어차피 본질적인 문제는 당의 문제고요. 저는 이 점을 좀 한번 생각해요. 사드 배치할 때 진짜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근데 지금 사드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게 아무 없어요. 그게 유능함의 문제예요. 사드가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정치적 논쟁은 뭐냐면 과연 사드가 지금 현재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정량적으로 해오고 있느냐. 그거요. 그리고 이게 빠져나갔을 때 괜찮을 정도냐? 그러면 이거 들어왔을 때와 지금을 분석하면서 그때 우리의 국민적인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한 어떤 분석? 전 이게 오히려 유능한 관점에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성적 안보는 저는 대표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면 안보가 그렇게 막 정치적인 그걸 하기에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감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 세력에 대해서 갖는 위협감을
조금 다르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상황을 너무 오래 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안보를 우리 경제와 어떤 삶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미국이 상당 부분 어떤 그 국제 정세가 막아주고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비용을 내야 될 상황이고 그럼 그 비용을 정말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현실적인 저는 그것 중에서 이야기인데. 어떤 현실적인 얘기죠. 이 사드 재밌는 이슈, 재밌다기보다는 이 사드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아니, 이거 가지고 정말 큰 국론 분열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하시죠. 그럼 그때는 지금 진짜. 빼나가는 거 괜찮은가? 그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한 생각하고요. 번씩 건드려주는 그리고 안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대표님 말씀하신 유능함이 어떤 그런 결단력이라든가 용기, 용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일을 하고 나서 비난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책임.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저를 어차피 이 당권파들이 너무 공격하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 넘어가진 않지만, 론스타 사건이나 그리고 론스타 이제 한국이가 이 전부 승소한 거, 그게 7조를 아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엘리엇 같은 경우, 그것도 한 2천억 가까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은 충분히 민주당을 공격할 소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도를 했지만,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야, 그거 네 돈 낼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좋게 가. 내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론스타를 했던 사람이나 엘리어트, 이재용 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할 때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여기서 꿇어. 그리고 너서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론스타는 더더욱 그랬고. 그러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정쟁하려는 그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론스타는 항소해서 10% 안짝이었어요. 이게 확률이. 그러면 그리고 엘리엇은 항소 받아들일 확률이 3% 아래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퍼센트가 그렇게 안 되는데도. 아니, 근데 퍼센트가 3%라도 나한테 닥치면 100%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물론 쉽지 않으시죠? 결과는 질환율이 더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고민으로서 거기서 이익이 있고 명분이 있고 국가가 맞는 거라면 또 갈 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민주당이 굉장히 도시락사들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 상황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은 국익이라는 것 앞에서 이런 세력이라는 걸 이거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게 론스타 때도 그렇고 엘리엇 때도 그렇고 지금의 당권파들은 여기서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네. 오히려 저를 누구라도 했었을 거죠. 누구라도 했었을 일은 아니죠. 그게 최선을 다한 거고 저도 론스타는 20년을 끌고 다녔고 엘리엇도 나름대로는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한 사건에 관한 것이니까 도덕적인 명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들어봐도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소송이라는 거 질 수도 있어요. 질 확률은 당연히 큰데 제 확신은 뭐냐면 이건 해볼 만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비판받았더라도 그거는 감수할 만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공짜.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이 국민의힘의 태도였어요. 아니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저를 띄워주기 싫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슈화도 안 한다? 와, 그러면 이건 민주당을 완전히 맹폭할 수 있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핵심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국익은 개나 저거를 하는 태도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 돈 한동훈이 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다들. 전까지도. 근데 그걸 하나 준비해야 되네. 아니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우리 보수 정치가 이게 실망보다는 이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왜냐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걸 이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소 포기도 제가 처음에 확 많이 나서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초반에 안 따라 붙었어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이 도대체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의 방향성이라든가 대의가 맞으면 그거는 정치적인 정치공학은 좀 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수 정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를 제명하고 나니까 더 스텝이 꼬이는 게 지금 저를 공격하는 건 섀도우 복싱이에요. 저를 자기들이 쫓겨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상하게 보죠. 그래도 복싱 말을 하면 이게 혼자 완전히. 이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날 그런 상황에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게 검찰에 좀 저도 이렇게 좀 말이 센 건 인정하는데 초반에 이제 그걸 관심을 가진 다음에 저는 이거는 분명히 뒤집을 수 있다고 봤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자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글쎄 초반이니까 이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김만배 일당을 세금으로 재벌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 프레임에 저는 확실하게 움직일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다라고 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제가 당대표 때 우리가 소수였지만 금투세 투쟁을 앞장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못 막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이에요. 여기과 같이 가면 결국은 한국 받아낼 수 있다고 봤어요. 결국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유능함이 다른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명히 해볼 만한 선택, 그 판단력이고, 둘째는 근데 그런 판단은 항상 100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그냥 그 결과가 보장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뭔가 몸을 던지는 배짱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건 마지막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될 때까지 계속 굴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론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그 민심 이기는 정권 없어요. 한 번에 안 돼도 계속 이렇게 좀. 그러다 보면 그게 그 톤이 쌓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쌓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론스타나 엘리엇은 이게 제 공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주당의 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책. 론스타는 뭐냐면 그냥 당시 그건 저를 공격하기 위한 거였어요. 한동훈이 이자 다 물어낼 거냐? 이런 얘기였고 또 하나는 엘리엇하고 이거는 이 사건 자체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회장이 했던 그 말 관련한 그런 거였다고요. 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쇼를 먼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이걸 서서히 거냐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저 정치 세력의 본질을 보여줘요. 어떤 큰 국가적인 눈에 보이기 확실한 이익이 있더라도 정치적인 공방이 자기들이 해먹을 게 있으면 확 덤비는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면 저는 본질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이 당 사람이잖아요. 돌아가고 그러면 이 정권에서 한 거고 그러면 여기 나온 그거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저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오히려 야지를 논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로부터 이렇게 봐요. 개인적인 어떤 그 친소관계 내지는 호호관계를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엄이라든가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래 알았던 것 저는 그런 거는 일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한 어떤 제가 손해받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검사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오더라도 그런 거는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보수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서로 이 보수재건의 뜻을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그 두 분뿐 아니라 모두 각자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나 부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끝까지 믿고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사술 부리거나 사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러면 어떤 조금만 머리 굴려서 이탈한 적 있냐? 어쨌든 힘들어도 고통받아도 그냥 나는 가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고 가주시라.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탁드려요. 또 하나는 그냥 제가 못마땅하거나 또 정서적으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탄핵은 안타깝다. 전 지지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 보수재건 하자는데.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 하려고 나서지 않았냐. 그러면 한번 맡겨봐 주시면 어떠냐. 내가 한번 누구도 지금 이런 상황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되게 짜증나고 막 이 불안한데 정확한 방향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정치적 리더는 그냥 내 깃발 선명하게 들고 이 깃발로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버리시라. 이래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는 저는 꼭 배를,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널 때 또 꼭 배를 탈 때 그 선장을 사랑해야 배를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배를 건넌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배를 버리시라.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두 분 뭐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까지 포함해서 누구라도 지금 이 보수제도는 필요할 때 짱 보지 말고 이렇게 가자고 선명하게 나서야 된다고 봐요. 선명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보면 다 관망해요. 그리고 간이 떨어진 다음에 승패가 결정된 다음에 OX에서 이쪽 저쪽을 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은 우리 보수 시민들 그리고 많은 상식적인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만한 리더십을 바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정치인이 그 뒤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좀 틀리거나 달라도 상관없어요.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리더십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여서 저는 뭐 누구와의 정치 걱정인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뭐 말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말하는 그거는 그렇게 막 서로 인위적으로 되거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뭐 누구라도 나서야 된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태로는 선거 못 치르죠. 아예 못 치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상태로는 선거 못 치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권파들조차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대위원장도 이제 그 공관위원장도 물러났고 뭐 이렇게 그거 하나로 그냥 그리고 그거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수치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구에서 3일 부산에서 보니까 민심의 저변의 유속은 여의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어느 정도의 변곡점을 넘을 때는 훅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나 부산에서 저를 뭐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윤호개인적인 시각에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간 거예요. 배신자론 얘기 나오면 제가 뭐 돌돌 맞으면서 한번 저는 정치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할 게 아니라 아니 한번 진짜 뭐가 지금 제가 그런 계엄을 막지 않았어야 탄핵을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제가 뭐 누구 특정을 그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참해야 하나요? 그런데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일부러 찾아다녔는데도 그 유속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 영남의 대구경북과 PK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수가 재건되고 이기는 방향으로 갈지에 관심 있지 윤석열 노선을 지키면서 과거로 갈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시니 그런 면에서 어차피 너의 말은 맞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네 얘기는 뭐니 앞으로 어떻게 가자는 건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쪽으로 소위 말하는 윤호개인적인 생각을 가신 분들이 좀 남아있긴 하시는데 그게 근데 이렇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다수가 점점 이게 그 다수의 분포가 확 바뀌어버려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공론의 장이나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막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죠. 저는 영남도 이미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나 이런 이런 데 논객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자기 생각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 머릿속에 갇혀있는 가스라이팅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남권이 정말 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훨씬 더 애국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인터뷰가 올라갈쯤 되면 결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정치적 에너지라는 게 지선에서 그런 상황은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지만 자기 선거가 아니라는 또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관망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수 정치인이 잘못이지 보수 지지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되게 뜨겁게 모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아니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짜 이상한 정치를 우리 수준은 저걸 훨씬 넘어가 있는데 그 불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님 우리 아까 얘기한 유능함과도 돼 있는 아니 뭐 저런 그리고 이거를 일절만 하지 이걸 1년 반씩이나 이어간다고 저 얘기를 그런데 이걸 극복을 못하고 뒤로 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막 바뀌어 나갈 텐데, 결국은 그 중간 과정에서는 사실, 나침반은 분명히 가고, 북극성 보고 가는 거지만, 그 가다가 보면 협곡이 있을 수도 있고, 늪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돌아가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거는 북극성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사실 상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헌법이라는 건 지금 문제에서 계엄령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사실이 반하는 부정선거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기느가 무조건 지는데, 이걸 계속 아직도 윤호개인 같은 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거는,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법 왜곡, 법 파괴 행위, 이런 건 상식에 반하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면이 전 다수라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보수 정권이, 보수가 정말 잘 될 때는 보수란 말을 덜 쓸 때예요. 이건 그냥 헌법과 사실이나 상식이라든가 상식적인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그 방향성에, 그러니까 저는 보수란 말을 최대한 덜 쓰고 싶은데 왜 많이 쓰냐면, 지금은 이 보수 재건이라도 이게 1단계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보면 전 정책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AI 시대도 오고, 이게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그런, 결국은 우리 보수 정치나 우파는 절대로 복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게 자, 잘 될 때 좌파는 성장을 얘기할 때 잘 됐습니다. 좌파가 성장을. 우파는 잘 될 때 오히려 복지를 강조할 때 잘 됐어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결국은 지금 옛날처럼 물과 기름처럼 어떤 정책이 막 케인즈 시대는 케인즈를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뭐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기본소득부를 빼낸다 이랬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복지를 도외시할 거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이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AI 시대의 핵심은 저는 복지라고 봐요. AI 시대에 보면 점점 일하는 시간 줄어들 텐데요. 그럼 그 사람들 똑같이 어떻게 살 겁니까? 결국은 먹고 살 수 있어야 표를 찍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건 복지고, 그 복지에서 오히려 보수 정치, 우파 정치가 더 적극적이고 유용하게 나서야 해요.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때가, 그런 때가 보수가 어떤 중심 세력, 국가 중심 세력으로서 사회를 이끌 때가 그런 식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당선될 때 원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막 비판 시점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 그때도 뭐냐면 경제민주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 개념인지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어쨌든 뭐냐면 더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피벗을, 그러니까 보수의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도 복지를 강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그 부분을 제대로 정책으로 풀어낼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는 이 윤호개헌 극복한다는 거 있죠. 그 이후에 그럼 너는 어떤 정책을 갈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저는 성장을 못지않게 복지를 강조해야 되고, 저는 대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성장은 복지의 도구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고, 우리에게 이게 평균 수명이 길어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복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스스로도 상식적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노력을 해야. 상식은 그러니까 제가 시민들이 상식적이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정치인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 스스로도 어느 한쪽에 이렇게 자기 그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물론 불어로 했겠지만 어쨌든 그게 상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예.
볼대로 간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진짜 너무 맞지. 그러니까 신성하지도 않고 예. 신성하지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라 말을 이렇게 거꾸로. 제가 전에 그런 적 있어요. 좀 지나간 농담 같은 건데 채널A 사건 때 제가 엄청나게 공격받을 때 그 선동에 섰던 게 민원연이었어요. 민주 언론 연합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민주 언론 연합은 이 신성제국 로마 제국처럼 민주도 없고 언론도 아니고 그냥 이익을 위한 연합만 남은 것이다. 저는 어떨 땐 출마하고 어쩌다 안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총선도 불출마했었고 당대표도 안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보수 재건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뭐 자리가 나오거나 그런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막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지금은 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 대구 갔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모이는 게 꽤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와서 아니 이거 우리가 적지 않은데? 그게 저는 전국적으로 그 말씀들을 많이 좀 들으면서 갈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결국은 모든 문제를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냥 지금은 이제 다만 그렇게 정치공학적인 문제에서는 그 유증기라고 하죠. 기름이 유증기가 꽉 차 있어서 이게 어떻게 튈지를 정말 예상하기 어려워요. 정치가 정말 예상대로 가지 않고 특히 이럴 때는 각각의 그 상황들이 일촉즉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북극 상황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은 선거 때는 뭐 제가 출마하든 안 하든 정치적인 에너지가 를 가지고 제가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니 이대로 가면은 진짜로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폭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성 이건 정치적 에너지가 더 집중되는 이런 선거의 이런 시기에 제가 출마한도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그걸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 당연히 계속할 겁니다.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평생 봉사를 하셨고 저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보면 뭐 대단한 장점은 없는데 저는 뭐 갑자기 이런 거에 정치 뭐 그런 거에 뭐 맷집이 좋다고 할까요? 맷집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어떤 대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공공선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사적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어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목표가 제가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재밌죠. 글쎄요. 근데 정치가 재밌다고 하면 제가 좀 건방진 말씀일 것 같고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삶에. 그러니까 그 정치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걸 제가 피하지 않고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명함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제명된 다음에 명함을 국민 명함을 갖고 있다가 쓰면 안 되는 거. 어느 순간에 이 국민 명함 써도 잠시만요. 국민 명함도 갖고 다니시죠? 있었는데 그냥 제가 명함 아무것도 줬거든요.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낙원가들이 뭐만 해도 이상하게 같이 의원들하고 시장 가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 당원도 아닌데 왜 이럴까봐 오늘자로 이름만 있는데 이름만 나는 몸이 만들었는데 오늘 만든 거. 아파트 양수도 아니 쓸 게 없더라고요. 언어만 있었는데 질문은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질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체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